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구독자입니다. 이건 제가 충청도에 있는 한 소류지에서 겪은 미스테리한 경험담이에요. 저의 지난 20대를 되돌려보면 바쁘게 대학 생활하고 또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취업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덧 훌쩍 20대 후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게임을 좀 하다가 잠에 들거나 주말에도 특별한 거 없이 먹고 쉬고 뭐 TV를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뭔가 아주 재미나게 즐기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죠. 다시 말해 자극거리나 활력소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건데 그래서 취미도 좀 가져보려고 헬스장도 가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뭐 등산 같은 것도 해봤지만 뭐 오래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전 직원 다 같이 제주도로 MT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난생 처음으로 선상낚시라는 걸 해보게 됐는데 그때 뭔가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꿈틀거림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머릿속엔 온통 그 낚시에 대한 생각만 계속해서 반복돼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매번 배를 타고 나갈 순 없으니까 이 근교에서라도 낚시를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낚시 장비를 구매하러 한 낚시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주변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인터넷으로 배우는 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낚시점에 가서 그 낚시방 아저씨한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캐물어 봤어요. 그런데 마침 낚시방 아저씨께서 그러지 말고 자기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토요일 새벽 일찍이 다 같이 낚시를 출발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낚시를 좀 배워볼 요량으로 거의 한 달 정도 매주 주말마다 회비를 내고 그 아저씨들 틈에 껴가지고 막 지방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같이 낚시를 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좀 속성으로 빨리 배울 수가 있었고 방법론적으로는 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 혼자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직 낚시 구력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낚시를 갔다가 꽝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한 번쯤은 밤 낚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괜히 밤에 혼자 갔다가 꽝치고 돌아올까봐 저는 같은 회사의 직원 남자애를 꼬셔서 밤 낚시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회사 동료와 단둘이 충청도에 있는 한 소류지로 밤 낚시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소류지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공터에 차를 대놓고 소류지까지 들어가서 낚싯대를 펼쳤습니다. 사실 같이 온 동료는 낚시를 전혀 할 줄도 모르고 흥미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꼬셔가지고 족발에 맥주 한 캔 같이 먹으려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거 낚싯대 3대만 딱 펴놓고 그 뒤로 낚시용 의자 2개 펴서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해는 저물었고 저희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포장해왔던 족발을 꺼내서 맥주 한 캔씩을 따서 마시면서 입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내심 대물을 기대했는데 낚싯대에는 송사리급 작은 물고기들만 반응을 했고 그렇게 점점 더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을 땐 아직 자정이 조금 못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동료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 전부터 계속 숲을 속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대충 놓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동료는 랜턴을 비추며 볼일을 보러 가는데 저랑 한 30-40m 거리쯤? 그쪽에 이제 나무랑 수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랜턴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명당을 찾았구나 싶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맥주를 마시면서 물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랜턴이 꺼진 지 1분도 채 안 됐는데 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동료가 랜턴도 안 켜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동료한테 너 똥 안 닦았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리고 불 좀 켜고 다녀 이러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답 없이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물가를 쳐다보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고기는 좀 잡았어?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잡혔겠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동료가 이러더라고요. 다른 데 가. 오늘 여기서 못 잡아. 볼일을 보고 온 동료는 뭔가 확실히 그전과는 말투에서부터 온도 차이가 나서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동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그 순간 갑자기 낚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나 간다 이러더니 물속으로 첨벙 엄청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진짜 비명 한마디 안 나오고 한 5초 정도 몸이 이렇게 굳어 있었는데 그때 제 뒤에서 랜턴 불빛이 막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방금 물속으로 들어간 그 동료가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이야, 나 방금 걸음 제대로 주고 왔다? 이렇게 농담을 던지는데 그제서야 제 옆에 있던 게 동료가 아니었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제가 방금 겪었던 걸 그 동료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차에 좀 같이 들르자 이렇게 동료를 차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겪은 거를 동료한테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그걸 직접 보고 들은 당사자니까 그 동료한테 야, 네 흉내를 내고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동료는 의외로 덤덤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의자 같은 거 꺼내둔 채로 비워두면 귀신이 앉는다잖아. 게다가 물가 바로 앞이니까 더 그랬던 거 아닐까? 저희는 차에서 한숨 자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장비 챙겨서 돌아가자고 하고 차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눈을 떴을 땐 낚시할 때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비를 회수하러 갔을 땐 낚싯대가 거의 물에 잠기기 직전만큼 물의 수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도 낚시를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도무지 그날 밤 제가 봤던 그 영혼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저는 올해 24살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입니다. 저는 17, 18살 무렵에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검정고시로 고졸 상태였고 어학당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코비님도 아시겠지만 베트남 가게에서 맥주 같은 거 마실 때 나이 검열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 나이에 아는 형들과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는 형님들 중에는 베트남 법조계 관련직에 종사하는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베트남어가 현지인처럼 엄청나게 유창하셔서
VTV 같은 베트남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님과 저희 친형과 1차로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와서 2차로 술을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방송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국 여행 촬영 썰이며 그러다가 쥐잡아 먹은 썰이며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다가 잠깐 대화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형이 문득 뭔가가 생각난 듯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촬영차,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에 하장, 까오방 등을 방문했다가 귀신으로 보이는 걸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괴담 같은 거 들어본 지도 오래됐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저와 친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해당 방송은 제가 알기로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에서 중국과의 긴장 상태 등을 보도하는 내용이었는데 베트남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외국인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그 형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을 갔던 그날은 아침 촬영 일정이 짙은 안개 탓에 계속 더뎌졌고 베트남 북부는 간혹 눈발도 휘날리고 아주 춥습니다. 결국 촬영 일정이 미뤄져서 군부대 막사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답니다. 당시 베트남 국경지대에는 저녁 6시쯤이 넘으면 등화관제라고 해서 적의 폭격이나 포격을 피하기 위해서 군부대, 관공서는 물론 일부 민가까지 전부 불을 꺼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담배나 한 대 피우려고 마당에 나갔더니 마당은 말 그대로 칠흑과 같았고 안개 같은 것 때문에 별빛, 달빛조차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형은 혼자 나가면 보초한테 걸려서 5인 사격으로 총 맞고 죽을까봐 카메라 담당 PD랑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숙소 현관 유리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어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메라 PD에게 이거 당직 장교라도 불러서 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는 당직 장교를 불렀는데 규정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전화를 하자니 통화권도 이탈이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직 장교는 옆에 있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라 이랬답니다. 베트남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관료들이 이런 규정 같은 거 지킨답시고 굉장히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게 굴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다른 방에서 PD랑 함께 잠을 자는데 9시 반쯤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한 새벽 4시? 4시 반쯤에 눈이 떠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아직도 밖은 어두운데 괜히 문 열고 나가려다가 소리 나면 당직 장교나 보초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또 PD는 너무 곤히 잠들어 있어서 어떻게 깨울 수도 없어서 그냥 담배 피고 싶은 거 참고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한 3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똑똑 똑똑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자려고 하는데 쭈어이 이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이 쭈어이 하는 말이 베트남 말로 어린애들이 아저씨, 삼촌 부를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새벽 4시에 군부대에서 애기 목소리? 뭐지? 그 당시에는 무섭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머리카락이 거의 하나도 없는 꼬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그 형님을 보더니 "Chú ơi, cho cháu điện thoại, cho cháu bắt lửa" 이러더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삼촌, 휴대폰 좀 주세요. 라이터 좀 주세요. 이런 말인데 형님은 너무 당황해서 너 누구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하고 물었는데 그 아이가 옹알옹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서 삼촌이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삼촌 담배도 안 피고 휴대폰 지금 배터리도 없어. 이랬더니 컴건 윈도우 이러더랍니다. 배터리는 필요 없다는 말인데 그 형님은 라이터도 비싼 듀퐁 라이터고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쯤 기상해서 같이 잠을 잤던 PD들과 담배를 피면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촬영 시작에 앞서 촬영 허가 지역 답사 중에 카메라 PD가 그 책임 PD한테 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봐요. 어쩌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책임 PD가 그 이야기를 대대장급 장교에게 하게 되었고 그때 그 장교가 완전히 극대노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꼬마애가 야간에 군부대에 들어와서 촬영 스태프한테 국어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외국인한테. 이건 인민군 망신이다. 이러면서 완전 극대노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 중대장과 여타 장교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그 형님한테 진짜 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아이가 있었냐? 잠결에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는데 그 형은 미안하긴 했지만 어쩌다 보니 책임 소지가 자기한테 넘어오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거 확실하고요. 그 애가 휴대폰이랑 라이터 달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황을 설명했더니 장교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냥 알겠다고 하더니 다들 갈 길 가더랍니다.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촬영은 잘 마쳤고 나중에 촬영 뒤풀이를 하는 중에 그 현지 스태프한테 들은 내용이 그 꼬마가 군부대에 자주 출몰하는 귀신이랍니다. 새벽에 부대 근처를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등화관제 때문에 주변 불은 다 꺼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오토바이 라이트 불빛 하나에 의존하면서 가다가 실수를 했는지 자빠지는 바람에 가드레일도 없는 그런 산악지형에 떨어졌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부모와 아이가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베트남 병사들 사이의 괴담으로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으면 웬 아이가 와서 라이터 있냐, 핸드폰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로 군대 관료들은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그것도 병사랑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이 직접 겪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군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아이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고 귀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괴함도 전혀 없어서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떠올려보면 좀 무섭다고 하네요. 어쩌면 어둠 속에 사라진 부모님을 찾으려고 휴대폰과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건 지난 2016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스펙 쌓는다 뭐다 하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저의 미래나 취업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를 너무 옥죄고 그렇게 압박을 주던 저는 결국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젊은 놈이 픽픽 쓰러지기나 하고 이러다 죽으면 젊음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다그치셨고, 아버지께서는 비실비실한 저를 보고 조금 화가 나셨는지 여자친구든 친구든 좋으니까 뭐 취업 생각 같은 거 싹 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놀다 오라고 하면서 본인 지갑에 있던 현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무려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저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초에 있는 한 펜션으로 여자친구와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와는 굉장히 오랜만의 여행이라 어디로 갈까 잠깐 고민을 했지만 굳이 속초로 결정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정식 발매가 안 돼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없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GPS 때문에 속초에서는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초가 굉장히 핫한 여행지처럼 막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뭐 속초야 원래 바다, 동해 여행지로 유명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 포켓몬고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가, 그게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 커플은 하루 종일 바다에 있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랑 바로 인접한 펜션보다는 바다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한 복층 펜션을 예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차를 빌려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었고 서울에서부터 거의 3, 4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저희가 예약한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펜션에서는 짐을 내려놓고서 저희가 나중에 바닷가에서 실컷 놀고 돌아오면서 장을 보자고 얘기를 하고서 곧장 속초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끌고 속초 해수욕장에 진입했을 때는 그야말로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바다를 보고 물놀이 하는 사람들보다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서성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고, 저희 커플이 그 게임을 플레이해본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는지 막 구경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걷다 멈췄다를 반복했고, 그리고 막 핸드폰을 보면서 여기저기서 오오 막 이러면서 감탄사도 들려왔고요. 근처 편의점이나 가게 같은 곳들은 무슨 포켓몬이 나온 곳 하면서 막 써붙여놓고 모객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랜만에 바다에서 사람 구경도 실컷 하고 물놀이도 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고속도로 정체가 좀 있어서 서울에서 속초에 도착했을 땐 조금 이른 시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금방 저녁 시간이 됐고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여자친구는 다시 차를 끌고 장을 보러, 그러니까 바베큐 거리를 좀 준비를 하러 마트로 향했어요. 저랑 여친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는 곧장 펜션으로 돌아와서 펜션 주인장한테 바베큐 할 거니까 그 숯불 좀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 펜션 같은 경우는 따로 공용 바베큐장도 있었지만 원하면 그 테라스에도 불을 피워주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랑 오손도손 둘이 먹기 위해서 테라스로 숯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당시 저희 펜션 구조가 저희 호실에서 테라스 밖으로 나오면은 그 옆 호실에 있는 테라스도 같이 보여요. 저희 쪽 테라스에서 불을 피우고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옆 테라스에서는 바베큐를 먹고 있었고 거기는 여자만 3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테라스 밖에서 저희와 옆 호실 사람들이랑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그냥 옆에도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정도로 넘기고 각각의 바베큐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시 저희가 있던 층이 2층인가 3층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이라서 좀 해가 길어서 한 8시가 되어서야 해가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기도 어느 정도 익어가고 저랑 여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서로 쌈도 싸주면서요. 근데 저희 펜션 테라스 아래로, 그러니까 펜션 주변이 막 그렇게 민가라고 불릴 만한 곳은 아니고 시골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둑어둑해진 시간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간간히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펜션 투숙객이거나 뭐 포켓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그쪽에 시선이 계속 가다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정도로 한정이 돼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야, 그깟 포켓몬이 뭐라고 저렇게 계속 바쁘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여자친구의 대답이 글쎄, 여기 투숙객이나 주민 아니야? 포켓몬고였으면 손에 핸드폰은 쥐고 있었겠지.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생각에 뭐 투숙객이나 주변에 사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던 게 굉장히 뭐랄까 초점 없이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테라스 테이블을 기준으로 저는 여자친구와 그 옆호실을 보는 방향으로 앉아 있었고 여자친구는 그 옆호실을 등지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마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옆호실 세 여자 중 하나가 담배를 피면서 저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이게 잠깐 마주치는 눈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뭐 눈싸움을 한다든지 상대방 눈 이유 없이 막 쳐다보는 거 잘 못해서 그냥 눈길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테라스에서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잔반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제가 들어갈 때까지도 그 여자는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오붓한 밤을 보내던 중 여자친구가 잠에 들고 나서 저는 담배를 한 대 태우러 조용히 테라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새벽 2시쯤이었고 저는 테라스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테라스 난간에 이렇게 팔꿈치를 거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저녁 먹을 때 돌아다니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기서 막 간격을 두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이 들 찰나에 옆호실 테라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저녁 먹을 때 저를 째려보던 그 여자가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싱긋 웃어 보이면서 대뜸 말을 거는데 지금 저거 보이시죠? 네? 저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길 아까 전에 저를 봤고 또 의도치 않게 저와 여자친구의 대화를 들었는데 뭔가 제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쳐다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속인 같은 것 좀 되시냐 하고 여쭤봤더니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게 맞대요. 그러면서 뭐랬더라? 저보고 제가 뭐 귀신을 보거나 그럴 사람은 아닌데 혹시 요즘에 건강관리 같은 거 잘 안 되고 있으면 필히 건강 챙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 눈앞에 돌아다니고 있던 그 사람들이 100% 귀신이라고 확신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저녁 먹다가 제 여자친구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제가 건강관리가 안 되는 건 맞는데 저거 제 여자친구도 같이 봤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주변 사람 영향을 받는 거다. 항상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고 건강 단단히 챙기라고 그러더니 담뱃불을 끄고서는 휙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에 뭔가 나 때문에 여자친구까지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가자마자 저는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어요. 건강관리 차원에서요. 그렇게 졸업을 한 지금까지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 덕인지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상한 걸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가 허해서 귀신이나 헛것을 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 또한 그럴 때 보는 것들이 마냥 허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저는 귀신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호주에 있는 모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호주라는 나라와 도시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 나라 친구도 빨리 사귀고 여러 가지 편의적인 문제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측의 대답은 학교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기숙사로 저를 연결을 해주겠대요. 그렇게 학교에서 직접 연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기숙사를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주의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됐고 공항으로 픽업 나온 분의 차를 타고 기숙사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학교 기숙사라고 하니까 그런 큰 시티 안에 있는 그런 기숙사인 줄 알았더니 차를 타고 계속 달리는데 막 허벌판이 여기저기 보이는 그런 아주 도시에서 먼 동네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나무만 울창한 들판으로 가득한 그런 도로를 지나고 나니까 막 정체 모를 그런 건물들도 세워져 있었고 하여간 그 건물들을 지나고 나니까 벼랑간 기숙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숙사에 도착해서 픽업 차량에 내려가지고 딱 기숙사 건물을 보는데 진짜 제가 무슨 그 서양 공포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외국 공포 영화나 슬래셔 무비 같은 데서 볼 법한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막 그런 고급 건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주변엔 한국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있었는데 하늘을 다 가릴 정도였어요. 게다가 사방엔 눈가리가 아주 매서운 분홍색 앵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들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통 외국의 상업 건물들은 우리나라의 상가 건물처럼 그렇게 상업 건물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앞에 큼지막한 팻말 같은 거를 표시해 둠으로써 여기가 어딘지 분명히 밝혀두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창살로 마당을 다 그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아무튼 주변이 말도 안 되게 의문투성이었지만 제대로 둘러볼 틈도 없이 저는 제 방을 안내받으러 그렇게 갔는데 건물 안도 가관이더라고요. 건물 안은 빨간 카펫이 깔린 그런 굉장히 어두운 복도였는데 천장도 높고 당장이라도 진짜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이 생겼었어요. 방도 마찬가지로 천장이 되게 높았고 옛날 스타일의 집답게 테라스로 연결되는 아치형의 문이 방마다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는데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한 탓인지 그 기숙사 운영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기숙사에 도착한 학생은 저 혼자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3층에 있는 제 기숙사 방에서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낯선 나라인데다가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기숙사 건물에 대한 분위기 때문인지 제가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분명 아까 기숙사 운영자분으로부터 지금 저 말고는 여기 아무도 없다고 들었는데 기숙사 방 복도에서 막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발코니와 연결된 유리문을 퉁퉁퉁퉁 하고 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전 귀신이라든지 어떤 이상현상, 폴터가이스트 이런 거에 굉장히 무지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다, 우연히 들린 소리다, 뭐 이렇게 치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하나, 둘, 저랑 함께 지낼 유학생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 음침했던 분위기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제법 사라졌고 또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제법 사람 사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숙사에 사는 동안에도 저에게 이상현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위라는 것도 여기 와서 처음 눌려보게 됐는데 그게 처음엔 가위인지도 몰랐어요.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 막 이상한 기분 나쁜 느낌에 자다 깨서 일어났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그런 와중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애워 둘러싸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죠. 정말 공포스러운 느낌이었고 이틀에 한 번꼴로 그렇게 가위를 눌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그런 쪽으로 좀 무지해서 이걸 귀신 현상이나 이런 걸로 연결짓는다기보다는 제가 이 고단한 유학생활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던 그쯤이었을 거예요. 기숙사 앞에 어떤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막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두통이 찾아오고 진짜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막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가려면 그 건물을 꼭 지나쳐야만 했는데 버스를 타러 갈 때면 항상 그 건물을 피해서 이렇게 눈을 돌리고 가거나 눈을 감거나 약간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기숙사 복도를 지나다 보면 자꾸 이상한 형체들을 마주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딱 마주하면 너무 놀라니까 막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깨악하고 비명 지른 거에 화들짝 놀래죠. 근데 웃긴 게 당시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런 걸 심령현상으로 연결짓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들 저보고 네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게 귀신이 맞거든요. 제가 당시 복도에서 자주 봤던 것들을 좀 묘사를 해드리면 그 어두컴컴한 복도에 뭔가 바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여자의 형상으로 보이는 어떤 검은 그림자라든지 천장에 다리만 삐쭉 나온 채 구두를 신고 여기저기 막 사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형상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기숙사 방에서 발코니로 나오면 그 앞에 이렇게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거기 나가서 기지개를 막 펴고 멍하니 거길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어느 일요일 아침에 그 발코니로 나와서 또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 숲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나무들 중 하나 뒤로 웬 남자의 머리가 이렇게 빼꼼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자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 거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빛이 맛이 가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랑 눈을 마주치자 갑자기 그 나무 뒤에서 나와가지고 저 발코니 쪽으로 갑자기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옷 차림새도 굉장히 이상했는데 위아래로 약간 하얀색 유니폼 비슷한 거를 그렇게 입고 걸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저야 3층에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는 못하겠지만 행색이 너무 기괴해서 그 옆방에 있는 발코니 문을 두드려가지고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그렇게 돌렸더니 감쪽같이 그 남자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기숙사 운영자한테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수상한 행색의 외부인이 이 주변에 맴돌고 있다. 아무래도 좀 외진 곳이니까 확실히 하자 해가지고 CCTV까지 돌려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 그 밖에도 기숙사 근처의 어떤 건물 근처만 지나가면 막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너무 무서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들린대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예민충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가위에도 눌리고 헛것도 보고 특정 건물에만 가면 이상한 기운을 느낀 채로 6개월을 생활을 하고 그 기숙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되게 뜬금없이 그 기숙사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겪었던 그 모든 현상들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묵었던 그 기숙사 건물을 포함해서 주변 건물들과 부지들 모두가 100여 년 전에 정신병원의 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팔리게 됐지만 알고 보니 그 주변 정체 모를 그 건물들은 여전히 정신병원으로 운영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들을 가둔 병동이 바로 저희 기숙사 옆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기만 해도 두통이 밀려왔던 그 건물은 알고 보니까 시체 보관소로 쓰이던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옛 시절 정신병원의 시체 공시소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건물 불과 20-30m 앞에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바로 기숙사가 위치해 있던 건데요. 이 기숙사는 알고 보니 옛날에 그 정신병원 시절에 여기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쓰였던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 여러 사람이 단체로 울부짖는 소리 들렸다는 건물 있죠? 거기는 사이비 광신도 집단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종말이 올 거라면서 종말 후에 아기 생산을 위해서 막 소녀들을 걷다가 감금을 하고 무기를 대량으로 보관하다가 싹 다 붙잡혔대요. 제가 기숙사에 살 당시에 한창 그 건물에서 활동 중이었고 뉴스를 보니까 활동 자금 같은 거 마련 때문인지 근처에 기숙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제발 그 기숙사가 제가 살던 곳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다른 학생들 말고 저만 이런 일을 겪는 이유를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 가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약간 신기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특정한 곳에 가면 머리가 아프다, 기분이 좋다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지고 했는데 이런 게 다 그 기운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아 합니다만 분명한 건 제가 그 기숙사에 나온 뒤로는 단 한 번도 가위 같은 거 지금 15년 동안 눌린 적이 없습니다. 우선 각산 약수터 괴담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짤막하게 요약하고 추가 증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에서 나오는 이 각산 약수터는 경남 사천에 있는 각산이라는 산에 있는 한 약수터예요. 그런데 이 각산에 있는 약수터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2001년에 그 지역 신문인 경남신문에 실릴 정도로 대단히 좀 유명했던 괴담이라고 해요. 실제로 TV에서 촬영도 오고요. 실제로 그 당시 동네 주민 몇 분께서 그 해질 무렵에 약수터에 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위치에서 귀신을 보고서는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귀신을 봤다는 증언이 단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겪었고 증언도 같다 보니까 마을에 파다하게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산 약수터로 향하는 발길이 뚝 끊기게 된 거죠. 결국 마을 노인회장분께서 그 각산 내리막길 그 언저리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이 위령제 구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거기서 위령제를 치렀다는 게 기사에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당시 노인회장분께서 문화예술회관에 위령제를 치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나 보니 그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때 그 산자락에 있던 무연고 묘들이 몇 기가 밀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후로 막 귀신을 봤네 어쨌네 이런 괴담들이 무성하게 들려온 거죠. 아무튼 그 당시 저는 괴담 속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의 괴담들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뜬구름 잡는 그런 괴담보다 누구나 다 알고 있거나 좀 공인화된 그런 괴담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각산 약수터 괴담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각산 약수터 괴담이 저한테는 좀 특별한 괴담인데 그 이유가 보통 당시에 촬영을 가면 항상 밤늦게 갔어요. 물론 이 괴담이라는 게 어두울 때 촬영하는 게 묘미이긴 한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없을 때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2시간에 걸쳐서 그 각산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그 문화예술회관 앞에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오프닝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근처에서 약주를 하고 돌아가시던 한 부부가 제 카메라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밤중에 뭘 촬영하는지. 그래서 저한테 뭔 촬영을 하고 있냐고 묻는데 그 밤중에 이 괴담, 이 지역 귀신 촬영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그 지역 주민으로서 기분이 나쁘실까봐 그냥 좀 공포 주제로 촬영을 하러 왔다. 막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들이 여기 귀신 많이 나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1년에 났던 그 기사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사에 실렸던 당사자들이 본인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컨텐츠 각 잡고 얼굴 안 나오게 할 테니까 인터뷰 좀 부탁드린다 이랬더니 뭐 얼굴 나와도 상관없다면서 인터뷰를 따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와이프분께서 연신 무서워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인터뷰를 따자마자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없는 그 각산 약수터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아무리 겁이 없어도 아예 겁이 0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다녔던 괴담 포인트 중에서는 현장 가는 길이 가장 긴장이 된 장소이긴 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괴담 현장에서 당사자한테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산에 빛도 없이 올라가는데 계속 내 옆으로는 무덤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약수터에서 막 물 떨어지는 소리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일단 여기까지가 그 괴담 속으로의 괴담과 그 전후 에피소드인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몇 개월 뒤에 추가적인 증언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분의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 삼천포에 살아서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각산에 자주 물들어 다니셔서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귀신은 오후 대여섯 시경 해가 질 무렵 약수터에서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저희 어머니와 친구 한 분이 각산 약수터로 가는 길 한 중반쯤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약수터 방향에서부터 아주머니 여럿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그분들께 들은 이야기는 이렇다고 하네요. 아주머니 분들이 각산 약수터에서 물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수터에서 어느 머리 긴 여자가 물을 허겁지겁 들이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2분 3분 정도를 약수터 바가지로 계속 입에 물을 들이키고 있었는데 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들은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저기 아줌마, 물 마시지 않고 다 버릴 거면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을 들이키던 그 여자가 뒤를 획 돌아보면서 내가 턱이 있어야 물을 먹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분들이 본 그 여자의 얼굴은 이 아래쪽 턱이 완전히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즉, 턱이 뚫려 있으니까 물을 마셔도 계속 그게 쏟아지던 거였죠. 그 후로 우리 엄마는 2번 다신 해질 무렵에는 각산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실하고 삼천포에서는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귀신을 본 사람들 대다수는 각산 약수터에서 턱이 없이 물을 마시는 그 여자였을 겁니다. 정확히 20년 전, 제가 고딩 때인 2000년 초반이네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이 각산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말이 많아요. 원래 그 주변에 귀신이 많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은 평화롭다,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가장 구체적인 괴담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담 속으로 각산 약수터편 풀버전 보실 분들은요, 위에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 저도 모르는 이상한 목소리가 잡혔다고 댓글이 하나 달렸거든요. 이거 이번 영상 쿠키 영상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등산로 입구고요.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저번 주쯤이었나? 제가 각산 약수터 괴담에 대한 추가 증언 이야기를 영상으로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기존의 괴담 속으로 각산 약수터 편 못 보신 분들께서 많이 시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도 벌써 8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도 제가 몰랐던 그 지역에 실제 사시던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조금씩 댓글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당시 각산 약수터 괴담 촬영 준비하면서 그 영상의 분량 문제 때문에 영상에서 부록으로 구신둔벙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각 지역마다의 지명 유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수영구는 수군의 숫자와 절도사 영의 영자를 따서 수영이 되었다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왜 그렇게 붙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곳을 알아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도 보이지만 또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지명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각산이라는 곳이 경남 사천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천시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있다가 되게 흥미로운 지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구신둔벙이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구신둔벙,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신은 귀신을 뜻하고요. 둔벙은 웅덩이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구신둔벙은 귀신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사천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신둔벙의 지명 유래는 다음과 같은데요. 현 사천문화원 앞 한내천 중앙에 있는 둔벙으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귀신이 나와 둔벙으로 끌어들여 1년에 한 번씩 익사자가 생겼다고 함. 여기서 말하는 한내천은 지금은 이정표가 삼천포천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촬영 전 이 구신둔벙의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지도 위를 보면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지명 유래와는 달리 현 사천문화원 앞에는 물이 흐르지도 않았고 웅덩이라고 볼 만한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현 사천문화원 이 단어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럼 전 사천문화원 또는 구 사천문화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구 사천문화원 터라고 해서 아주 작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한내천 앞에 있더라고요. 아마 옛날 기준의 지명 유래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구신둔벙의 또 다른 지명 유래를 찾아보니 망산 동쪽에 있는 둔벙으로 구전에 의하면 귀신이 나타났다고 함.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그 공원 있죠? 그 공원 바로 뒤쪽으로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그 산이 바로 망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내천, 지금의 삼천포천이 흐르는 그 자리가 구신둔벙이라고 특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여기에 진짜 귀신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매년 익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장마철에 흔히 발생하는 그런 물놀이 사고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 저 진짜 구신둔벙 파트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지금 30살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쯤에 저희 어머니가 교사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맘때쯤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학교에 동료 교사분께서도 저보다 어렸던가? 하여간 비슷한 또래 자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 냇가에 빠져서 하늘나라에 간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저기가 구신둔벙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어머니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저한테 전하면서 저기서 절대 물놀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그 당시 전해 들었던 내용은 저 하천을 옛날에 공사를 했었는지 어쨌는지 하천 바닥에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었대요. 한날 그 어머니 동료 교사분의 자녀가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빠져나오질 못해 목숨을 잃게 됐다고 들었어요. 너 어차피 죽어. 뭐 이런 제보였는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지명 유래처럼 정말 귀신이 나와 끌고 들어갔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괴담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공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낚시에 미쳐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전라북도 군산시 계야도라는 섬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낚시에 미쳐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제 몸에 줄 묶고 절벽에까지 내려가서 낚시를 하곤 했어요. 게다가 저는 유명한 포인트로는 절대 낚시를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녀간 자리는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흔히 낚시 용어로 생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발견한 계야도라는 섬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오히려 가까워서 그랬을까요? 낚시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파악하고 계야도로 낚시를 떠났고 거기서 일명 생자리를 찾아서 완전히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의 손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계야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기예보에서 저녁에 태풍이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낚시에 미쳐있던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야도에는 2번의 배편이 있기 때문이죠. 아침 8시 배하고 오후 3시 배인데 저는 아침 8시에 계야도로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다시 배 타고 나오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폭풍전야에 계야도로 겁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시작했고 그날은 희한하리만치 고기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낚시는 계속되었고 어느덧 시간은 오후 3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슬부슬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점점 거칠어졌고 바람 또한 캐스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세게 불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생각이 들었죠. 아, 불사.
기상청을 믿은 내가 바보였구나 하고요. 태풍은 기상청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한반도에 상륙했고 저는 태풍 한가운데 게하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편 아저씨께서 항구로 나오셔서 큰 소리로 외쳤죠. 어이, 배 안 뜬디야. 다들 들어가더라고.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은 하루 만에 끝나는 태풍이 아니라 적어도 한 3, 4일은 한반도에 상륙해 있는 태풍이었죠. 저는 옷도 먹을 것도 없이 게하도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곤 부랴부랴 종선을 알아봤습니다. 종선은 선장님 개인이 개인 선박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종선비를 10배로 드린다고 해도 태풍이 오는 바다에서 종선을 나갈 선장님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 배를 묶어놓기도 바쁜데 종선이 말이 되냐면서 다들 미쳤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종선을 알아보다가 어떻게 한 선장님과 인연이 닿았고 그 선장님의 펜션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펜션이지 거의 민박집에 가까운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에 들어가서 씻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옷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가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태풍이 부는 섬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과장이나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직장 동료와 상사들한테 이 상황을 알렸고 부모님과 친구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 그때 선장님께서 저녁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엔 젖은 옷을 다시 입고 나가는 게 찝찝해서 거절할까도 했지만 배도 고프고 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 겸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거기 나가보니까 다른 주민분들도 좀 계셨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제 옆방에서 동남아? 베트남어? 하여간 그 외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muốn đi về nhà, tôi muốn ăn phở bò. 하지만 게하도에는 동남아 분들이 워낙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준비를 하려는데 제가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며칠을 더 갇혀 있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옷이라도 잘 빨아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옷을 샴푸로 빠는 김에 저도 한 번 더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빤 옷을 바닥에 깔아놓고 머리를 말리려고 거울을 봤는데 이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거울 속에 내가 그 이전부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엄청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거울 속에 내가 진짜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거울 앞에 다가서서 아이유에오 이렇게 고개도 꺾어보고 했는데 그 모습조차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되게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뒤숭숭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 거울에 입김이 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뭐야? 하고 손으로 거울을 닦는데 그 입김이 거울 바깥이 아니라 거울 그 자체에서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때 저 진짜 너무 놀라서 빨아놨던 젖은 옷 입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까 사장님이 있던 그 주방 겸 식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 하고 막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있던 상황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난 게 그 옆방에 동남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대책 없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방금까지도 그렇게 떠들고 있던 방이 너무나도 고요했고 제가 막 문 두드리면서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그래서 그 옆으로 난 불투명한 창으로 그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고요했고 TV도 틀지 않은 듯 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선장님은 전화도 안 받고 밖에 있자니 태풍 때문에 막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이것 또한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서 거울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생각해봤어요.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섬에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일이 오기만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신경 쓰이고 무서운 것은 옆방에서 들리는, 아니, 지금은 우리 방에서 들리는 동남아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엠몬 디베냐 지몬 안 퍼버. 그 소리에 저는 귀를 막고 있다가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초새벽쯤이 되었을 때야 저는 잠에서 일어났고 그때 저는 말리기 위해서 꺼내놨던 제 낚시 장비들을 챙기다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에 거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뭔가 지금은 괜찮아졌을까? 하고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눈을 사정없이 깜빡거리고 있는 장면을요. 그걸 보자마자 이 감당 안 되는 공포감에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왔고 다행히 그 주방 식당 쪽 문이 열려 있어서 글로 뛰쳐 들어갔어요. 선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듯이 선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장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 펜션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죽어나간 적도 없다, 헛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감추려고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겁먹은 저를 보고선 그럼 일단 방을 바꿔줄 테니까 옆방 쓰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어? 그 옆방은 동남아 사람들이 있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장님께 어제 거기 사람이 있지 않았냐고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진짜 선장님도 소름이 돋으셨는지 뭐라고? 어제 이 펜션에 자네 혼자 있었어. 그 순간 둘 다 꼿꼿이 얼어버렸고 저는 제가 분명히 어제 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둘이 그 방문을 열어서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정리정돈이 잘 된 그냥 말 그대로 빈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고 다행히도 날씨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항구에 나가 낚시를 하면서 제발 배야 떠라 떠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항구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어이, 배 떴디야.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육지에 나와서 땅을 밟으니까 진짜 육지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섬에서 죽은 귀신은 섬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 섬에서 죽은 동남아 노동자의 혼령이 그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강한 태풍이 몰려오니까 아마 그 펜션으로 잠깐 들어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 장난도 건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 광진구에 중곡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반지하에 살았었고요. 반지하긴 하지만 제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문과 50cm도 안 되는 간격으로 담벼락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가 통한다 이런 개념이었지 뭔가 밖을 내다보고 이런 개념의 창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저희 집 창문에 접근을 하려면 일단 철제 대문을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 담벼락과 건물의 그 50cm도 안 되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야만 제 방 창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건은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온라인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에어컨이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면 대부분 항상 창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방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창밖 아주 멀리서 씩씩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친구랑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소리의 방향도 굉장히 먼 느낌이라서 그렇게 대수롭게 신경 안 쓰고 뭐 동네 애들이 노나보다 요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씩씩씩 이러면서 그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거의 한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끊김없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친구랑 저는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소리가 그 정도로 계속 들려오니까 서로 의식을 한 거죠. 야,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자꾸 씩씩거리냐? 그러게, 겁나 웃긴다 야. 그렇게 저랑 제 친구가 그 소리를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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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하면서 그 소리가 제 방 창문 쪽으로 점차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랑 친구는 게임을 하다가 잠깐 게임을 멈추고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소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지는데 그 순간 제 친구가 창문을 올려다보더니 사색이 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시선도 창문 쪽으로 따라갔는데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관리도 안 돼서 이발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막 기른 머리의 한 아저씨가 창문에서 얼굴만 빼꼼 내민 채로 저희들을 내려다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창문으로 얼굴을 그렇게 내밀고 씩씩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웬 노숙자 같은 사람이 씩씩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웃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당시 사춘기 중학생 2명이서 아저씨 뭐예요 하면서 승질을 낼 법도 한데 저희는 그 알 수 없는 기운과 기에 눌려가지고 정말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렇게 잠시간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며 씩씩거리던 아저씨는 벼랑간에 고개부터 쓱 빼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도 창문 샛길 밖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사라지고 나서야 친구랑 저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냐면서 서로 막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야야, 방금 그거 뭐였지? 야야, 미쳤어 이거. 그렇게 저희는 혼비백산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친구는 창문 하면서 저한테 이제 창문을 닫으라고 신호를 줘서 창문을 닫고 아예 잠금쇠까지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랑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아저씨는 어떻게 대문을 들어왔으며 게다가 우리 건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제 방 창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창문과 담벼락 사이의 샛길이 워낙 좁아서 정말 몸을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와야 되고 그 창문을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틈이 너무 좁아서 몸을 막 이렇게 수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친구가 목격한 그 상황이 저희의 상식선에선 그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랑 제 친구는 학교나 학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당시에 제가 살던 중곡동, 중곡역 옆에는 서울 국립정신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건물도 현대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사방이 오픈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련된 현대병원인데 제가 중학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엄청 넓은 부지에 담벼락으로 이게 폐쇄적으로 가려져가지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루머들이 괴담처럼 퍼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이야기를 했던 많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정신병자가 탈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친구랑 놀거나 그러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하교하는 길이었어요. 이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은 굉장히 평소보다 학교에서 늦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교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랑 집을 등하교하는 그 길에는 이 정신병원의 부속 건물로 알고 있었던 빨간색의 어린이 전용 정신병원인가? 그런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항상 그 옆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뭐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종무, 종무, 종무.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빨간색 건물 있잖아요. 거기 3층에 환자복을 입은 아이 하나가 창문에 몸을 기대서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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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걸어가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저의 걸음을 따라 시선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종무, 종무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짝 오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근거 없는 무서운 루머 같은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거기를 벗어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친구랑 제가 창문에서 그 이상한 아저씨를 봤던 날 제가 어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괴한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좀 불안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도 어떻게 그 사람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디 담을 넘어왔을 텐데 게다가 건물을 또 어떻게 구조를 알았으며 이 모든 것이 약간 범죄와 연관된 것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고 뭐 이런 사람 본 적 있냐 뭐 이렇게 묻고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굉장히 그 동네에 오래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는데요. 특히 그 할머니들께서는 항상 골목 끝에 있는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부채질하고 수다 떨고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 근처 지나다니면서 할머니들 보면은 가볍게 인사 정도는 했는데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할머니들이랑 얘기가 좀 길어지셨나 봐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뭐 저희가 어디 사는지 뭐 어떤 걸 겪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평소 같았으면 그 할머니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그보다 한 10년도 더 전에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에 3인 가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 아들내미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정신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커가면서 점점 그 문제가 심해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알아듣질 못했대요. 그 남자의 부모, 엄마 아빠는 직업이 변변찮으니까 벌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렇다고 아들한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을 나가 있는 동안 그 남자는 누구의 케어도 없이 동네에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동네에서 종적을 감췄어요. 실종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미아 찾는 전단지 같은 걸 여기저기 붙이고 정말 온 동네를 사방팔방 찾으러 돌아다녔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찾지 못하고 감감무소식이었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마음고생이랑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세상을 뜨게 된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상실감이 컸는지 아니면 아들 찾는 걸 이제 놔버린 건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네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 남성분께서 결국에 발견이 됐는데요.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들께서 해주시는데
그 중에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러더래요. 오메, 거가 아들내미 귀신 받는가 보구먼. 근데 그 죽은 아들내미 이름이 뭐였더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이 걔가 이름이 종무였어. 종무, 신종무. 종무, 종무, 종무. 저는 아직도 그날 제가 본 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장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은 하교할 때 저를 보고 종무, 종무 하던 그 어린 아이였는데요. 왜 그 아이는 저를 보고 하염없이 종무, 종무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뭔가를 보고 그랬던 걸까요? 제가 지금 31살이고 그 당시에가 19살이었으니까 벌써 12년 전 사건입니다.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태어나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사람들 많이 눌리는 그 흔한 가위조차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 12년 전 그 무렵에는 서울 월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누나랑 아빠랑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누나도 대학생이었고 저도 곧 있으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고등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 1.5룸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되게 옛날 복도식 아파트였는데요. 거실에 방 하나밖에 안 딸려있는 그런 작은 집이었습니다. 벌써 1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12시에서 새벽 1시 그 무렵 이제 자정 막 넘어간 시간쯤이었어요. 그날은 이제 누나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던 날이었고 아버지께서도 회식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늦게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다가 그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아무도 없는 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지금은 철없이 왜 그랬나 싶은데 당시에 제가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겠다. 이제 숨겨놨던 담배 하나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괜히 조금이라도 담배 냄새가 거실이나 방에 남으면 꼬투리를 잡힐 것 같아가지고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있는 문은 닫고 이제 베란다로 나가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난간에 걸터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베란다에서 정면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가 하나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뭐 아파트 단지 쪽으로 누나라든지 아빠가 오면은 당연히 우리 집인 거 아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이터를 중심으로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훑으면서 오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뭐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놀이터에도 뭐 사람 코빼기도 안 보였고 근처에도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정말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담배를 다 태우고 쟤를 땅땅 털고 다시 한번 놀이터 쪽을 내려다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 놀이터에 가로등도 그 안에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런데요. 웬 여자 하나가 그네에 올라타서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는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자가 그렇게 그네를 타고 있으니까 저 여자 언제 왔지? 이렇게 신기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그네를 타다 말고 제 쪽으로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여자를 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시선이 나랑 마주치고 있다는 거를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란다 주변으로 이제 위아래를 훑었는데 베란다에 불 켜져 있는 집이랑 나와 있는 집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수상쩍은 느낌도 있었지만 저도 한 번 더 그 여자를 빤히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의 시선은 계속 저한테 꽂혀 있고 그네가 이렇게 멈춰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섭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저는 그 여자랑 약간 기싸움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눈싸움 하자는 거야?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그 여자를 계속 저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5초 내지는 10초만 눈 마주치고 있어도 썸 아니면 싸움이 되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쳐다봤던가 아니면 시비가 붙던가. 그런데 그 여자랑 거의 한 1분 정도는 눈을 마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체감상 한 1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그 여자가 그네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시선은 저한테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렇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아파트 현관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절 보면서. 어두워서 그 여자의 눈이 정확하게 보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시선이 꽂혀 있는 게 분명했고요. 그렇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아파트 1층 벽에 딱 붙어가지고는 저를 그대로 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저도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이렇게 그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올려다보고 저는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진짜 그때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사람인지 귀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밤중에 어떤 여자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본, 제가 인지한 그 여자의 형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귀신의 형태가 아니라 긴 생머리에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은 그런 여자였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더 소름이 돋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격하게 소름이 올라와서 에이씨 하면서 그냥 베란다 창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막 거실로 들어와가지고 TV 앞에 앉는 순간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미친 듯이 소름이 한번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은 다 열쇠를 가지고 다녀서 초인종을 안 써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겠어요. 그리고 당시 저희 집은 6층이었거든요. 제가 베란다 문을 닫고 엉덩이를 붙이기까지 채 몇십 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그 여자가 아니길 바랬는데 문득 그 여자일 거라는 생각이 엄습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초인종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세요 하고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누군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아주 조심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요즘은 인터폰 화면으로 밖에를 다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문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 구멍 틈 사이로 밖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당시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고 해당 층의 중간에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사이로 전자 센서 등이 하나 있었고 세대로 들어가는 쪽에 센서 등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나갔으면은 센서 등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어두컴컴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거실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몸을 돌리는 와중에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미친 듯이 소름이 돋아가지고 거실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보이지 않는 벽 뒤로 살짝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인기척을 감추려고 TV도 끄고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노크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2번씩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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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려옵니다. 그렇게 한 6, 7번 정도 노크 소리가 반복되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때 밖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은 아니었을 거고 관리사무소 직원분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고 가족은 더더욱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렇게 마음을 진정해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드르륵 하고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라서 복도에서 저희 현관을 봤을 때 오른쪽에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거실에 붙어있는 다른 방 안에 있는 창문이거든요. 물론 창문에 방범창은 있긴 했지만 창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와, 진짜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웅크리고 있는 방향에서 그 방 쪽을 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창문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리도 한참 나더니 잠깐 있다가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 안쪽에서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까 제가 안쪽에 창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걸 좀 떨쳐버리려고 당시 TV에서 무한도전 같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TV 볼륨을 잔뜩 키워놓고 그 방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손만 슬쩍 밀어 넣어서 방 안에 있는 불을 켰어요. 그리고 나서 문틈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서 창문을 봤는데 다행히 창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닫혀 있는 창문을 확인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려는 찰나에 갑자기 드르륵 하고 창문이 열리더니
아까 놀이터에서 봤던 그 여자가 창밖에서 미친듯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도 얘기하니까 막 닭살이 돋는데, 그렇게 미소 짓는 얼굴로 창밖에서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와, 눈 마주치자마자 그대로 비명 지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비명을 한바탕 질렀는데 다시 창문을 보니까 그 여자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창문은 그대로 열려 있고요. 그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몸을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뭔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마다 귀신이 서 있다든지 뭐가 막 있을까봐. 그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빠랑 누나까지 다 집에 와 있었고, 그렇게 어제 있었던 일을 아버지랑 누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아예 믿질 않더라고요.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다시 본다던가 다시 귀신을 본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늦은 시간에 그 놀이터 근처를 지난다든지 아파트 복도를 지나다닐 때면 괜히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이 생각나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 3주쯤 지난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시간이 한 새벽 1시에서 2시쯤 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복도 끝에 있는 호수에서 정막을 깨는 비명소리가 깍 하고 들려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은 걸 본 걸까요?